기원전 22세기 이집트의 피라미드 노동자들은 뭘 먹었을까요? 다름 아닌 마늘과 맥주. 흔히 이집트의 피라미드들이 노예들을 이용한 강제 노동을 통해 건설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파라오들이 농사 끝나고 할 거 없는 농민들한테 제공했던 일종의 공공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일당도 넉넉히 주고 밥도 잘 챙겨줬어서 하루에 4리터씩 맥주도 배급했던 거죠. 이처럼 맥주라는 건 그 태생부터가 보통 사람들과 아주 친밀한 서민의 술이었습니다. 맥주의 재료인 보리는 인류가 경작한 최초의 작물들 중 하나. 거기다 지역이나 기후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나 누구나 재배할 수 있었거든요. 당연히 맥주 역시도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같이 농사가 잘 되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 태동한 곳들로부터 함께한 원년 멤버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맥주는 21세기 지금도 우리 곁에서 기쁜 일, 슬픈 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맥주는 어떻게 탄생하고 발전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지식해적단과 함께 알아봅니다. 초기의 술은 지금처럼 맑은 형태가 아니라 잼이나 죽 같은 하나의 음식이었습니다. 먹을 때는 이렇게 갈대로 만든 빨대를 이용해 찌꺼기를 걸러내면서 빨아 마셨고요. 근데 이 맥주라는 게 생각보다 만드는 방법이 좀 복잡한 편이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알코올이 만들어지려면 효모균이 당분을 분해하는 발효라고 불리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당분이 풍부해서 상온에 그냥 놔두기만 해도 발효가 일어나는 과일과는 달리 보리나 쌀 같은 곡물류는 녹말로 이루어져 있어서 효모가 분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물 부어놓고 기다린다고 해서 발효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원전 3000년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기막힌 방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보리의 싹을 틔우는 것. 맥주 원재료 표시된 거 보면 메가라는 게 있죠. 이게 싹 틔운 보리를 뜻합니다. 맥주뿐 아니라 엿이나 식초, 장 같은 걸 만들 때도 사용되는데 우리말로는 엿기름, 영어로는 몰트라고 하죠. 쌀이나 보리 같은 곡식 알갱이들은 따지고 보면 씨앗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싹이 트면서부터 자체적으로 아밀레이스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녹말의 형태로 저장해두고 있던 에너지를 당분으로 분해해 초기 성장에 사용하기 위해서죠. 보리에 싹이 나니까 단맛이 나네? 그러면 이대로 발효를 시킬 수 있겠네? 이걸 간파했던 고대인들은 보리에 일부러 싹을 틔운 뒤 그걸 갈아서 빵으로 만들고 이걸 다시 물에 개워서 발효를 시키는 양조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양조 방식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넘어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며 메가를 이용해 만드는 술, 맥주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맥주의 순환 시대가 시작됩니다. 까마득한 후배인 그리스인들, 이어서 로마인들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메소포타미아의 앞마당인 레반트까지 치고 들어왔는데 얘네가 맥주를 엄청 무시하면서 포도주를 밀어주기 시작했거든요. 이쪽 지중해 연안 지역들은 예로부터 곡물보다 과일이 남아도는 지역이었습니다. 특히나 포도와 올리브가 많이 나서 이걸로 먹고 사는 애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포도주 마시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맥주를 오랑캐 술이라며 무시했던 거예요. 포도주는 신이 만들었고 맥주는 인간이 만들었다 라는 게 그리스 로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만드는 방법부터가 좀 그렇긴 해요. 포도는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저절로 술이 되는데 맥주는 싹 틔우고 가루 내고 빵 만들고 다시 개우고 뭔가 더 인위적이고 복잡했으니까요. 거기다 기원 전후를 기점으로 뭐가 등장한다? 기독교가 등장한다. 기독교에서 포도주는 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성한 아이템이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에서는 성체와 성혈이라고 해서 매주 미사 때마다 빵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냥 세속과 종교를 통틀어서 포도주가 최고 존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고대 세계의 맥주 전통은 사실상 끊어질 수밖에 없었죠. 맥주의 명맥이 이어진 건 다름 아닌 저 북쪽의 유럽 내륙지대였습니다. 이쪽에 살던 켈트족과 게르만족들은 서늘한 기후 때문에 포도를 재배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도 여전히 밀과 보리를 가지고 술을 빚어 먹었고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 로마인들로부터 오랑캐라고 무시를 당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 서로마가 멸망해버린다. 게르만족들이 서로마 영역으로 밀고 들어오며 여러 왕국들을 세우고 중세 시대를 열어버립니다. 이번엔 포도주 먹던 사람들이 맥주 먹던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세상이 온 거죠. 게르만족들과 함께 맥주는 다시 화려하게 부활! 서서히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춰나가게 되는데
중세 시기 맥주는 유럽인들에게 생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나 포도주가 귀했던 북부 지방에서는 사실상 그냥 맥주를 물처럼 마시는 수준이었어요. 보통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메가가 많이 들어간 맥주, 때때로 밀로 만든 맥주를 마셨고, 서민 계층이나 농노들은 메가가 적게 들어간 저알코올 맥주를 마셨죠. 그럼 이 많은 맥주를 어디서 만들었냐? 다름 아닌 수도원들이었습니다. 수도원은 민중들이 들락날락하는 성당과는 달리 수도사들끼리만 틀어박혀 종교생활하는 곳인데요. 여기 사는 수도자들은 바깥 세상이랑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자급자족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수도원 안에서 뭐 학문도 연구하고 책도 쓰고 공산품도 만들고 다 했었거든요. 11조 걷어서 들어오는 농산물들이 워낙에 많고 교회 소유의 농지도 넓다 보니 특히나 먹을 거를 또 그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이 가톨릭이라는 종교가 술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이라 하면 로마 시대부터 이미 포도주 만드는 데는 도 같은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추운 북쪽 지방에도 수도원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니까 날씨 때문에 재배할 수 없는 포도 대신 보리와 밀을 이용한 맥주를 메인으로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중세 초기 수도원의 하드 캐리를 등에 업고 맥주 양조법은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일단 고대와는 달리 빵을 구워서 발효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메가를 가루로 만든 뒤 끓여서 메가즙을 만들고 그걸 발효시키는 방식으로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또 중세에는 맥주의 도수가 지금보다도 더 낮았기 때문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온갖 종류의 허브를 집어넣었는데요. 그래서 지방마다 수도원마다 제각각 향과 맛이 천차만별로 달랐다고 하죠. 그러다 서기 9세기에는 맥주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재료가 등판합니다. 바로 홉이라고 하는 허브의 일종이에요. 오늘날의 맥주에서 느껴지는 그 특유의 씁쓸한 맛을 내는 핵심적인 재료죠. 홉은 맛도 맛이지만 무엇보다 다른 허브들보다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가 탁월해서 13세기가 되면서는 지역을 막론하고 이제 어디서나 필수 재료로 등극합니다. 이 덕분에 맥주를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지고 상업적 판매와 장거리 무역도 발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중세 후기 맥주는 하나의 상품으로, 맥주 양조는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수도원뿐만 아니라 사설 양조장들까지 맥주 생산에 뛰어들며 맥주 전쟁이 시작됐죠. 특히나 이 맥주 산업이 가장 발달했던 건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 남부의 바이에른, 그리고 오늘날의 체코에 해당하는 보헤미아가 중심지였는데, 이쪽에는 이미 11세기부터 맥주의 상업적 제조, 판매 등에 대한 법률이 정비돼서 맥주에 매기는 세금으로 국가 재정이 돌아갈 정도의 수준이 됐어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 이로 인한 부작용들도 발생합니다. 일단 곡물들이 다 술 만드는 데 쓰이니까 이제 빵값이 올라가서 서민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거기다 특색 있는 맛을 개발한답시고 이것저것 아무 허브나 때려박다 보니까 독극물 수준의 맥주들까지 시장에 팔리며 품질 관리가 안 됐고요. 이러면 백성들이 가난해지고 세금도 안 거치죠. 이거 통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바이에른에서 인류 최초의 식품위생법이라 불리는 규제 법안이 등장합니다. 바로 맥주 순수령. 맥주를 만들 때 물, 메가, 홉 이 세 가지 외에는 넣지 못하게 하는 법이었죠. 바이에른의 맥주가 수출도 많이 되고 유명했던 만큼 시간이 지나며 신성로마 제국 전역에서 이 법을 성문화해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이 무렵 또 한 가지 변화가 더 생깁니다. 원래 이 전까지 유럽 맥주의 대부분은 지금 분류법으로 치면 에일에 해당했습니다. 15도 이상의 상온 환경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발효와 숙성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효모가 탄산을 빠르게 배출하며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상면 발효 맥주라고도 하죠.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라거라는 종류의 새로운 맥주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라거는 차가운 온도에서 활성화되는 또 다른 종류의 효모를 사용, 15도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 두세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천천히 발효시키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효모가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하면 발효 맥주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원래 바이에른보다 살짝 북쪽인 니더작센 지방에서 차가운 석회암 동굴을 이용해 만드는 일종의 특수한
비법 레시피 같은 거였어요. 라거라는 말 자체가 저장한다 라는 뜻으로 겨울에 만들어 놓고 봄, 여름에 꺼내 먹는 별미였죠. 그런데 이렇게 차가운 환경에서 만들다 보니 잡균이 덜 들어가고 상하지도 않네. 색깔도 더 투명하고 탄산도 더 많아서 시원하네. 만드는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렸지만 품질 관리도 더 쉽고 유통기한도 늘어나니까 개이득이었습니다. 때문에 맥주 순수령 전후로 여러 지역들에서 너도 나도 이 방식을 받아들여 겨울마다 라거를 만들기 시작해요. 반면 신성 로마 제국 영역 바깥쪽, 즉 벨기에나 프랑스, 특히나 영국에서는 에일 맥주와 밀맥주의 전통이 이어지며 독자적인 발전을 거치게 되죠. 자, 그럼 세부적으로는 또 어떻게 분화됐을까요? 일단 앞에 말했다시피 맥주 순수령 이후로 옛날에 신성 로마 제국 영역, 즉 독일과 체코에서 에일 맥주는 조금씩 라거에게 그 자리를 내주다가 결국은 소수파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일 맥주, 체코 맥주는 라거로 유명해요. 라거 중에서도 밝은 색의 청량한 맛을 내는 걸 페일 라거라고 해서 유럽식의 대다수 라거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특히나 맥주 순수령에 입각해 만든 독일식 페일 라거들을 헬레스 라거라고 하는데요. 이쪽은 바이에른 지방의 뮌헨이나 노르트라인 지역의 도르트문트가 원조라고 할 수 있죠. 흑맥주는 다크 라거라고 해서 바이에른의 둔켈, 튜링겐의 슈바르츠 비어 같은 것들이 유명하고요. 라거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종류는 역시 필스너, 독일어로 필센, 체코어로 플젠이라고 불리는 보헤미아 지방의 도시에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원래는 체코 자테츠 지방의 홉만으로 맛을 낸 깔끔하고 묵직한 페일 라거를 지칭했는데 이 제법이 근방의 독일 지역에까지 퍼져나가며 사실상 라거의 표준이 되어버렸고 지금까지도 독일과 체코에서 누가 원조냐를 가지고 싸운다고 하네요. 19세기 이후 라거의 위세에 많이 밀리긴 했지만 에일 맥주도 살아남아 꾸준히 발전해서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습니다. 에일은 효모나 단백질이 섞여 들어가 있어 같은 색깔이라 해도 라거보다 살짝 불투명하고 홉이 좀 적게 들어가는 대신 자체적인 향이 다양해서 개성들이 다들 뚜렷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맥주 순수령이랑 상관없는 만큼 과일이나 향신료 등 이것저것 부가적인 재료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특히나 밀맥주는 라거 같은 하면 발효 방식으로 만들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여전히 대부분이 에일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바이젠이나 바이스 비어라고 하는 게 이런 밀로 만든 에일들입니다. 이쪽은 저지대 쪽 나라들이 유명한데 벨기에에서는 아예 ATP라고 해서 트라피스트 수도회의 전통에 따라 만든 근본 에일 제품들에 인증 마크를 달아줘서 따로 관리할 정도죠. 영국과 아일랜드는 이제 흑맥주가 유명하죠. 얘네들도 다 따지고 보면 에일입니다. 크게 포터와 스타우트로 나뉘는데 특히나 기네스 같은 아일랜드식 스타우트가 유명해요. 물론 밝은 색의 에일인 페일 에일도 종류가 다양해서 영국 내에서는 여전히 인기가 많고요. 이런 영국식 에일 중에 요즘 제일 핫한 게 이제 인디아 페일 에일, 줄여서 IPA라고도 불리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 19세기 원래는 인도 식민지로 수출하기 위해 개발된 에일 종류입니다. 무더운 적도 지역을 지나가기 위해 도수도 높이고 홉도 많이 넣은 게 특징. 이게 나중에는 영국식 에일의 한 장르가 돼서 20세기 중반 미국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가 수제 맥주로 인기를 끌게 됐는데요. 덕분에 오늘날 소규모 양조장들에서 만드는 맥주들은 대부분 IPA입니다. 요즘에는 한국에도 이런 IPA 계열 수제 맥주들이 많이 나와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죠. 한편 독일식 페일 라거들은 19세기 미국으로 넘어가서 아메리칸 라거로 발전합니다. 여기는 맥주 순수령도 없고 애초에 밀과 옥수수가 남아 돌아서 굳이 보리를 고집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메리칸 라거는 원가도 절감할 겸 메가 말고도 밀가루나 옥수수 전분 등을 때려 넣어서 그냥 물처럼 벌컥벌컥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맛이 가볍다는 게 특징이에요. 예상하셨겠지만 한국 맥주도 이쪽 계열입니다. 정확히는 미국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게 한국 맥주인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워낙에 가벼운 맛을 좋아하는 터라 이 미국식 라거 스타일을 더 발전시켜서 아예 메가와 홉의 함량을 극한까지 줄인 드라이 맥주나 발포주들이 등장했을 정도죠. 한국 맥주 얘기를 또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 이건 또 다음 기회에 다뤄볼 수 있도록 하고 아무튼 맥주의 역사에 대해 압축해서 짤막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나친 음주는 여러모로 해로우니까 적당한 음주 생활 즐기시기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